네, 강의 잘 들으셨는지요? 예, 장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기본적인 취지가 그렇습니다. 몇 년 전부터 디지털 격변, AI, 인공지능, 데이터, 빅데이터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 트렌드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제는 그것이 단순히 개념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산 현장에 적용이 되고 성과를 내고 방향을 잡아 나간다. 그 수준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단순히 이제 어떤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례를 동영상까지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야, 이 정도로까지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일단 느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렇게 회원님들 업종도 굉장히 다양하시겠지만 특히 제조업 쪽에 계시는 분들은 회원님들 자신도 이걸 한번 보시는 의미도 있지만은 공장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든지 대부분 한 임원급이시겠죠. 또 그리고 공장의 중견 관리자분들도 이 영상을 꼭 한번 보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정도 차원으로 가고 제조 자체가 굉장히 지식 집약적이고 지식 제조업으로 현재 변화하고 있고 그 현장이 이제 이 정도에 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아주 의미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먼저 질문을 드리고 또 구회장님께도 또 질문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만은 먼저 그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요. 언론에서도 한번 그렇게 쓰신 적이 있고 제가 직접 들은 바도 있습니다만은 교수님께서 이제 소위 산업 AI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시기 시작한 이유가 알파고 때문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아시는 대로 2016년에 한국 이세돌 구단이 바둑에서 알파고에게 이제 지고 난 다음에 물론 저도 충격받았고 놀랐습니다만은 저야 그냥 놀라고 그냥 그 정도에서 좀 말았습니다만은 교수님께서는 충격을 너무너무 많이 받으셔서 도저히 내가 이대로 살 수는 없다. 그래서 40대 초반에 그것도 MIT에서 공학학 박사까지 받으신 분이 학교를 휴직까지 하시고 미국으로 가셔서 1년 동안 피나게 공부를 하시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대한 눈을 뜨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니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길래 공학 박사까지 받으신 분이 이 정도 충격을 받으셨나 할 정도로 저는 상당히 좀 공감이 가면서도 좀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때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제가 연구 연가를 다시 제 모교로 가서 연구를 했지만 피나게 공부한 건 아니고요. 네, 근데 다시 한번 그렇게 공부하게 된 배경은요. 일단 알파고 자체는 정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사실 저도 이 기술 트렌드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잘 받아들이는 유형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알파고가 대국하기 전에 이런 논문을 읽고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구글에서 조금 이벤트 쇼를 하는구나. 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결과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저도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반성이라는 것은 저도 뭔가 새로운 것을 뭔가 깨는 기회가 조금 더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좀 받아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제가 제 부친과 여행을 다니면서 어릴 때 대학교에요. 저는 새로운 걸 보면은 이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 그런데 저희 부친은 그거를 계속 뭔가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현재와 지금과. 그래서 그거를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좋고 이건 나쁘다. 네. 그런데 그런 보는 시각 자체가 이게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이 경험이 쌓이면서 오히려 기존에 있는 거 비교하는 프레임에 갇히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서 한 번 더 제가 다시 한번 이런 프레임을 깨면서 다시 한번 기술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걸 직접적으로 느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거기에 지식 그 자체는 제가 20년 전에 들었던 수업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습니다. 단 달라진 거는 그것이 이젠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거는 과거에는 교과서의 내용으로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이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다. 그 시각으로 보는 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거는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한 결정이 어떻게 보면 제 삶을 많이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일단 기업에서도 이미 이러한 지식들 그래서 이런 건 우리 20년 전에 해봤다, 10년 전에 해봤다. 그런데 그 기술 자체를 보면은 이게 빅데이터는 아니냐, 이게 AI냐 아니냐 그 논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을 보는 시각과 그 기술이 이제 현실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시각으로 보는 것, 그 시각 차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기술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발전했고 완전히 세상 자체가 바뀌는구나라는 충격을 받으셨다는 건데 그걸 보면 이제 40대 한 초반에 이제 한창 이제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시각도 좋은 그것도 MIT 공학 박사 정도 되는 분이 충격을 받고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정도로 생각했다는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구회장님 한번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제일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 한번 해주시죠. 제조업에 대해서 저희 회사가 아웃소싱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저희가 진출을 했어요. 제조업이 진출을 했는데 그 해외 저희가 공장도 짓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제조업과 같은 일 쪽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면부지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와 같은 제조업 기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시사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탕에 처음에 시작하는 쪽은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디지털이라고 하는 또 AI라고 하는 부분이 처음부터 도입되는 것이 나는 상당히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었어요. 오늘 들으면서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의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으로나 그 방향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조언하신다면 어떤 부분을 조언하시고 싶은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제조 산업 정책 관련해서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근데 그 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하면서 제가 느낀 바로는 뭐 한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우리나라 제조가 잘하는 게 꽤 많습니다. 네, 그 뭐 우리나라 뭐 반도체 이미 그리고 또 첨단 제조 쪽에서는 리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짧은 시간에 그 경공업, 중공업, 그 다음에 첨단 제조를 다 경험한 우리나라의 그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을 저희가 조금 정책적으로 좀 담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의미가 뭐냐면요. 아직까지 이런 첨단 기술은 결국은 학계가 먼저 빨리 가서 선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또 제조 기술은 또 그 나름대로의 또 강점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이젠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잘하는 우리나라만의 한국형 제조를 조금 더 만들어 봐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늘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거는요. 이제까지 뭐 스마트 팩토리 하면은 다 외국 기업의 외국 솔루션들, 독일 이야기 좀 식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 내면을 보면요. 그게 과연 엄청나게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냐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또 그만큼 또 우리나라 자체가 또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습니다. 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러한 진단 키트, 네. 뭐 해외 선진국에서는 진단 키트가 없어가지고 만들지도 못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참 많은 이 인명을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살린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빨리빨리 그거를 설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원천 기술의 설계까지 시작해서 제품까지 만들어서 현업에 활용하는 그런 기술을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도화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분명히 필요하고 우리의 강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계가 나와서 산업계에 가르쳐 준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빨리 깨야 됩니다. 이거는요. 학계가 잘하는 게 있고 산업계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학계에 뭔가를 한번 알려주십시오. 그럼 학계가 뭔가 전수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짜 있습니다. 모든 기술을요. 그런데 그게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요. 오히려 학계가 잘하는 게 있고 산업계가 또 학계가 산업계로부터 배울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제도화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기술서가 많습니다. 기술서가 학계에서 너무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서를 바탕으로 그 기술서가 중소기업들 눈높이에 맞춰서 기술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런 그 기술서가 중소기업을 많은 지식이 없더라도 그러면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걸 보면서 바로바로 습득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학문과 산업계가 큰 단절이 있습니다. 산업계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그 지식을 어떻게 습득할 수 있을까? 지식의 채널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지식의 채널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그래서 학계의 이러한 평가 방식들 그리고 또 산업계와 학계와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정책들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뭐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뭐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지만 이제 소위 이 디지털 시대의 실질적인 산업협력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저는 또 뭐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 거예요. 코로나 이후 산업 현장에도 사실 뭐 언택트 비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변화가 아주 급속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하신 이제 이런 새로운 기술 현장의 적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상당히 촉매제가 되겠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언택트 비즈니스, 그 다음에 이제는 비대면 업무,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제조 쪽에서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은 일단 첫 번째는 제가 강의에서도 잠깐 설명드린 것 같이 과거에는 이러한 글로벌 협업 체계에서 이러한 공급 체인 유통망이 효율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낮추고 최소한의 이 재고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비용을 낮춘다. 그래서 코스트 에피션시, 비용 효율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트렌드가 바뀌어서 레질런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변화나 어떤 충격에도 그걸 견딜 수 있는 회복력입니다. 회복력 중심으로. 그러면은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재고 관리에 대한 개념이 바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만큼 이제 또 이 로컬라이제이션, 그래서 제조의 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 그래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국가 전략 물품들, 의료용품들부터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단지 국가의 이러한 의료용품이나 아니면 전략용품들뿐만 아니라 부품이나 반도체 이런 쪽도 많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뭐 요즘 이제 첨단 기기 같은 것이 이제는 이 디지털 사회에서 반도체는 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그만큼 이러한 반도체나 아니면 첨단 부품들이 이제는 이 서로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서 한 나라의 이러한 서플라이 체인에만 의존을 하지 않은 트렌드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첨단 비즈니스의 이제 지각병 등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 뭐 간단히 더 질문을 드리면 저는 제일 오늘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 소위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IT가 핵심이 아니다. IT는 철저히 도구이고 그것이 소위 그동안에 누적되어 온 도메인 지식과 결합이 되면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사실 뭐 IT의 트렌드나 이런 거나 쭉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이제 유행성 어떤 해석만 많이 있었던 시기에 굉장히 저는 좀 다른 시각이고 신선한 시각이었는데 특히 그것이 이제 현장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교수님이기 때문에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만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시죠. 네, 핵심은요. 일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이 기술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AI 사례를 보여드린 이유는요. 이게 단지 기술적인 하입이라 그러죠. 거품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보여드린 것이고요. 미래를 알면은 그 미래를 당겨서 내가 지금 의사결정할 때 그 미래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랑 그 미래가 없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랑 다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의 이제 가시적인 미래를 보여드림으로써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 전략에 도움을 드리자라는 것이 또 하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제가 강의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또 너무 많이 어렵게 생각을 하십니다, 이거는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담을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저희가 뭐 카이스트 연구진에 가서 해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게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하십니까? 커뮤니케이션. 네. 최근에 제가 컬럼을 쓴 내용인데요. 회사에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메일,
얼마나 불편하세요. 네. 아마 여기 보시는 분들이 뭐 이 CEO 분들이나 대표님들은 알아서 다 현업에서 다 처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요. 저같이 실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하루에 이메일이 수백 개 오고 그 중에서 어떤 걸 읽어야 되고 어떤 걸 봐야 되고 또 이메일이 하나 오면은 그 이메일에 열고 파일을 저장하고 다시 열어서 수정하고 그거를 다시 저장하고 그걸 어태치해서 다시 보내고 그것만 하더라도요 엄청난 비효율입니다 이거를요. 그리고 그 이메일을 왜 보내냐? 대부분이 다 근태 관리입니다. 예, 관리죠 관리. 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근태 관리,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일을 하고 있다. 뭔가 족적을 따로 남기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디지털 사회에서는 과연 그렇게 해야 될까? 그래서 실제로 저희 연구실에서는 지금 조직이 25명이 있지만 몇 년 전부터 이메일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저희는 그 클라우드 솔루션, 뭐 드롭박스, 슬랙, 그 다음에 기타 다양한 그 커뮤니케이션 툴, 에버노트 같은 것들 바탕으로 그래서 절대로 보고를 위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직접 일을 하면은 그 일이 바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걸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출장을 간다. 그러면 과거에는 제가 출장을 갔기 때문에 영수증을 처리하고 어떻게 일정이 있고 증빙 서류 만들고 그걸 이메일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출장 한번 가면 이메일이 60개를 내야 돼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화에서는 제가 같이 하면은 행정하시는 분들이 교수님이 출장을 가기 때문에 이런 청정을 하는구나. 그러면 바로바로 그걸 보면 바로바로 보입니다.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다 없앴습니다. 이런 예를 드리는 거는요. 그만큼 그 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이러한 기술, 새로운 하나의 그 시각과 이러한 그 관점, 이 관점이 먼저 바뀌는 거, 그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효율 개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면은 조금 더 이젠 AI나 더 발전된 기술을 담을 수 있는 틀이 마련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즉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하나의 시도, 그다음 그 시각의 전환, 그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하신 말씀 중에서도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요 말씀을 제가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강의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기술을 한번 적용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이 이렇다 저렇다 말만 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은. 실제로 기술을 적용해 보니까 잘 되는 거는 너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예상 이상으로. 근데 잘 안 되는 거는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이 잘 되는 거를 좀 빨리 찾아가지고 그 기술을 실제로 적용하면은 이거는 정말 요즘 이야기는 초격차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잠재력을 실제로 구현해 보시면서 보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을 또 관여된 제조업을 직접 운영하시는 회원님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 의미에서 이 메시지를 좀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제조 현장에 계시는 책임자분들도 함께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 구 회장님께서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던데 그 말씀 해주시면서 이제 질문하시고 이제 질의응답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끝까지 강의를 들으면서 좀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피터 드러커의 기업이 망하는 이유는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 제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취약점이 있다고 하면 물론 어떤 그런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생각과 그런 비전을 들어가기가 사실 상당히 벅찹니다. 모든 제조업이 전부 대형 그런 제조업이 아니고 보면 제조업을 하는 작은 조직에서는 이런 변화를 이겨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변화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가 기업의 사활을 걸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소홀하게 넘기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기회에 피터 드러커의 마지막 말을 좀 어떻게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가 찾아낼 것인지 또 그렇게 할 것인지 한번 좀 교수님께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마지막 문구를 늘 제가 망설임에서 넣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말은 멋있지만 또 실행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늘
저도 뭐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결국 사실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지를 해야 되는 것은 패러다임이 큰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지 못한다. 그럼 패러다임 인지를 해야 되는 것은 각 구성원 플러스 결국 리더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그 리더가 직접 현실에 직접 들어가서 현실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제 늘 드리는 조언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이 최고 경영자나 아니면은 이런 의사결정자분들의 자문을 드리지만 드리면서 늘 느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자문을 드릴 거는 하나도 없고 제발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수영을 배울 때 그냥 물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이거는요. 계속 뭐 그 수영하는 방법 책 아무리 읽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거죠. 네, 그것처럼 지금 현재 이제 뭐 직접 이제 뭐 온라인 오프라인에 이 세상이 바뀌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직접 주문도 해보시고 그리고 또 온라인 세상에서 뭔가 이런 경험도 해보시고 요즘 뭐 유행하는 앱도 해보시고 그리고 거기서 소통도 해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세상이 빨리 변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 체험이 결국은 사실 이게 늘 스마트 팩토리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직접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하고 직접 현장을 보고 그 리더가 직접 하지 않으면 그 패러다임은 이해할 수 없다.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이것으로 금일 조창 경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담까지 함께 해주신 장영재 교수님, 구자관 조창 경연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5월 22일 정경련 IMI 조찬 경연 또한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으로 준비했습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와 함께 현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